안녕하십니까. 채널14 초대석의 이지연입니다. 요즘 보면은요, 각 분야에 탑이라는 말을 붙는 그런 아주 유명한 분들이 계세요. 예를 들어서 뭐 탑 가수다, 탑 탤런트다, 탑 모델이다, 탑 스타다. 그러니까 각 분야에서 최고, 최상의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꼭 탑이라는 말이 붙게 되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요, 자신의 분야에서 탑이 되기를 최상의 자리를 차지하고 싶어 하시는 분을 한 분 모셨습니다. 바로 이분이십니다. UN 환경기구 보건환경특별자문관으로 계시면서 에이즈 예방과 퇴치 운동에 앞장서고 계시는 주혜란 박사를 모셨습니다. 박수로 모셔볼까요? 저 남자 연사분들 나오실 때는 제가 얼른 악수를 못하거든요. 근데 여자분이 나오시고 또 평소에 가끔 뭐 모임을 통해서 먼 발치수는 뵀었지만 방송을 통해서 지금 두 번째 만나 뵙나요? 예. 아주 오랜만에 뵙는데도 더 미인이 되셨어요. 감사합니다. 다른 분 건강만 챙기시는 게 아니라 박사님 건강을 엄청 많이 챙기셨나 보죠? 비결이 있으세요? 그렇게 아름다움을 계속 유지하시는 비결이요? 사실 늙을 시간도 없고 일이 바쁘다 보니까요. 제가 지금 막 아침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지금 병원을 오픈해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첫째는 누구나가 다 스트레스 해소하는 방법을 알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근데 저의 경우에는 노래 굉장히 부르는 걸 좋아해요. 노래. 네. 노래로 푸신다. 네. 그리고 또 피아노도 치고 예. 또 댄싱도 전 참 잘해요. 그래서 춤을요? 춤을 잘 추거든요. 근데 무슨 춤을 잘 추세요? 디스코. 사실 노래 부르거나 피아노 치거나 춤추면서 여러분 찡그리고 울면서 치는 거 보셨어요? 안 그렇죠? 늘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그리고 또 일을 이렇게 많이 하다 보면은 저는 굉장히 에너지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엔돌핀, 이상호 박사는 엔돌핀 그 신드롬 있잖아요. 네. 확실히 그게 우리 몸에 필요해요. 네. 늘 또 그래서 즐겁게. 그럼 아침에 병원에 몇 시에 출근하세요? 6시 반에. 6시 반에 출근하시려면은 적어도 5시쯤 기상하셔야 되겠죠? 그렇죠. 뭐 화장하고 또 드셔야 되니까. 그리고 저녁에 디스코테까지 가시면 몇 시간 주무시는 거예요? 잠은 하면 3-4시간. 서너 4시간 시간이요? 그 의과대학 다닐 때부터 몸에 이렇게 유지됐기 때문에 그 이상 자면 좀 머리가 좀 아프면 특히 체해지더라고요. 저는 병원에 가서요, 의사 선생님들 그 새벽같이 나오시는 거에 대단히 놀랐었는데 네. 학창 시절부터 단련이 되셔서 그렇군요. 저는 어려서부터 그게 아주 어머니 아버지가 지금까지 쉬면서 이렇게 무례하게 앉아서 뭐 잡담하고 그런 거 못 봤어요. 쭉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어머니도 피아노 치고 성악가 치고 또 의사세요. 네.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환자 진료하시면서도 환자가 아파하면은 같이 이렇게 좀 얘기도 하면서 또 그러면 또 어머니가 가야금, 할머니 오시면 가야금 치면서 또 고전무용도 하시고 노래도 불러주시고 하는 거 어려서부터 봤기 때문에 저도 이 다음에 커서 뭐가 되면 저렇게 해야 되겠다는 걸 늘 가슴에 갖고 있었어요. 아, 그러세요? 하여튼 뭐 디스코를 잘 추신다고 하니까 여러분이 너무 좋아하셨어요, 지금. 아주 가깝게 느끼셨는데 어릴 때 꿈은 어떤 꿈을 갖고 계셨어요? 이 다음에 내가 크면은 뭐가 되겠다라는 어떤 꿈을 가지셨어요? 사실 어릴 때 꿈은 선생님한테 의존할 수밖에 없잖아요. 음악 시간에 나가서 노래 부르면 노래 잘하면 선생님이 야, 이 다음에 성악가 돼. 또 피아노 콩쿠르 나가서 1등하면 피아니스트가 돼. 또 무용 시간에 무용 잘하면은 너는 이 다음에 가서 큰 세계적인 발레리나가 될 거야. 뭐 또 좀 글도 잘 쓰면은 뭐 사실 어렸을 거면은 저는 뭐든지
되고 싶었는데 그 화려한 그런 피아니스트들 참 그게 참 되고 싶었어요. 아, 피아니스트가요? 네. 근데 제가 듣기로는 박사님인데 전부가 의사분들이어서 의사까지라고 예, 예. 들었거든요. 예, 예. 그러면은 피아니스트 되면 안 돼. 너도 계속 의사의 길을 가야 돼. 뭐 이렇게 해서 의사가 되신 겁니까? 아니 그런 건 없었고 저희 부모님은 뭐 이렇게 하지 말아라 뭐 하라 그런 얘기는 없어요. 근데 단지 초이스를 주신 거죠. 어머니가 이렇게 의사를 하다 보니까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하다 보니까 그때 당시 저희 부모님이 미국의 그 유니버시티 워싱턴 대학의 교환 교수로 갔다 오셨어요. 네. 어머니 아버님이 역시 미국 가 보니까 참 그 원먼 닥터로서 많은 사람들의 질병을 고치고 네가 피아노 치면서 많은 사람들한테 그런 즐거움을 주는 것보다는 어떤 그 불우한 사람들한테 네가 저 사실 그리고 어머니가 저 어려서부터 기억이 교회 갔다 주일날 오시면은 그 유치장 안에 양로원들 물의 진료를 쭉 다니셨어요. 네. 어머니가 때가 어려서부터 저는 옆에 따라다니면서 그 약봉지 이렇게 만들어주고 하는 게 어려서 그게였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저 역시 사실 피아니스트 되는 것은 조금 짧고 역시 의사를 제가 한다면은 죽을 때까지 남을 위해서 좀 봉사의 길을 갈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어머니로부터 저는 삶의 그런 가치를 느낀 것 같아요. 네, 네. 예. 근데 피아니스트가 꿈이셨던 어린 소녀가 의과대 공부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 학원 마치기까지 힘든 점도 많으셨겠어요? 되게 힘들어서 저의 경우는 사실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의과대학이 여러분은 6년이죠. 근데 저는 8년 만에 졸업을 했어요. 왜냐하면 1학기 때 그 해부학 시설이 있었어요. 해부학. 근데 해부학 이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 해부학의 그 할 때 그 시체가 10살 먹은 애 아이였어요. 그런데 그 시체를 놓고 제가 참 많은 진짜 고민을 했다고. 네. 그러다 보니까 해부학 우리가 36과목에서 한 과목만 안 해도 낙제예요. 네. 86명인데 그때 20명 이상이 낙제했거든. 낙제했고. 또 그리고 저는 사실 이과 체질이 아니라고. 네. 그 물리화학을 계속 물리화학, 미적분, 뭐 생화학 하는데 굉장히 힘들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와중에서 또 의과대학 다닐 때 가끔 또 그때만 해도 5개 의과대학밖에 없었어요. 축제 되면은 늘 피아노 연주, 또 서울대학교 오케스트라 유명하잖아요. 네. 하면은 반주해달라, 또 노래 불러달라 해서 하다 보니까 학교 다닐 때 2년을 쉬었어. 그래서 8년 만에 돌아버렸어. 그러셨군요. 근데 이제 여러분도 많이 기억하실 거예요. 우리 박사님께서는 특히 이제 보건소장직으로 계시면서 여러 어려운 이웃들을 많이 그 따사롭게 대해주셨는데 의사 선생님으로서 좀 더 편하고 좀 더 화려한 쪽으로도 개업하실 수 있었거든요. 근데 굳이 보건소장 그 힘든 공무원직으로 택하신 어떤 이유가 있으세요? 그거는 제가 중학교 때 제 어머니가 그렇게 좋은 일을 많이 하시는데 학교를 갔다 이렇게 왔는데 어머니가 그 약제실에서 약을 막 하면서 새 돈을 세고 계세요. 봉투 막 여러 개 만들고 그래서 네. 엄마 이거 무슨 새 돈이야? 그러니까 만지지 말래. 지금 보건소에서 검사 나온대. 그래서 네. 엄마 보건소가 뭐 하는데요? 네. 의사들 감독하는데 돈을 안 주면 안 된대요. 그래서 네. 속으로 어린 가슴에도 어머니가 이렇게 봉사 일을 하시고 그런데 어떻게 병원을 안주 못하게 한다 그러니까 예. 그래서 엄마가 무슨 일이야 그러니까 묻지 말고 이 다음에 커서 너도 의사 돼서 보건소장 하려는 거야. 그래서 엄마 여자가 보건소장 할 수 있어. 그럼 우리 때는 안 되지만 너희 때는 얼마든지 할 수가 있다고. 네, 네. 어머니가 그런 말씀하세요. 그리고 또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등산을 제가 의과대학 때 등산반을 제가 만들었어요. 네, 네. 만들다가 동두천에 등산하는데 겨울인데 등산 갔다 내려오다가 어떤 조그만 그 맥주홀에 제가 들렸어요. 우리 친구들하고. 근데 거기서 지금 생각에 포주거든. 네. 포주가 그런 그 율랑 여성 아이를 때리는 걸 보고 때리는 내용이 뭐냐면은 야 네가 이 감기 몸살에 미군을 안 받으면은 입에 풀칠하냐고 내가 너를 사오는데 얼마에 사왔고 그래서 너무 거기서 너무 쇼크 받아서 아주머니한테 아주머니 얼마에 사왔어요? 제가 돈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넌 누구냐고. 네. 의과대학 학생인데 저는 학생증도 제가 다 맡기고 시계, 목걸이 다 맡기고 우리 학생들 친구들 것까지 다 해서 맡기고 그리고 아주머니 참 착하셨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데리고 집에 온 그게 있었어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바로 고아 출신이고 또 인신매매로 왔고 해서 그때 제가 그걸 보고 꼭 우리가 여성으로서 이 아들 태어날 때는 참 귀하게 한 엄마의 그렇게
아픔을 자식으로서. 그럼 네. 표현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피치 못한 사정에서 이런 사회가 됐나 싶어갖고 그때 그런 걸 느끼게 됐어요. 내가 의사가 된다면 네. 이 사람들을 전부 같이 생활할 수 있고 내 시야에서 거두어줄 수 있는 그런 직책을 맡아야 되겠다. 그때 각오하셨어요? 그렇지. 이 사람들의 그 사회 문제가 뭐며 꼭 보건성 해서 한번 또 물어보니까 이거는 보건소에서 그 사람들의 뭐 성병 치료를 할 수 있다고 네네. 그래요. 아픈 것도 치료할 수 있고 예. 그래서 꼭 한번 내가 보건성 한번 해보자. 네. 그래서 그때 꿈이 생각이 됐죠.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실은 이제 공무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건소 예. 이제 직원이 또 보건소장에서 본격적으로 공무원 생활을 시작하신 어떤 나름대로 각오가 있으셨을 거예요. 특히 이제 여성이기 때문에요. 각오가 사실 맨 처음에 보건소장 발령받을 때 참 힘이 들었어요. 의사고시 붙고 나서 저는 보건소 해야 되는데 보건소에 대한 정보도 없고 선배도 없고 보사부를 제가 갔어요. 마침 저희 아버님이 초대 보사부 의정부장 하셨어요. 군정 때. 네네. 예. 그래서 가서 이제 아버님 말씀도 드리고 하니까 닥터조 같이 이렇게 가정 좋은 집안에 있는 사람이 특히 여의사가 보건소를 지망하는 건 넌센스래요. 보건소 갔을 때 일주일 못 돼서 다시 올라올 테니까 우리 그런 식으로 발령은 안 된대요. 그래서 그 벽에 보사부 벽에 보니까 333이라는 써는 가족계획 그 패밀리 플래닝 캐치플레이스를 333 해놓고 남녀 구별하지 말고 세 자녀를 30세 내에 3년 톨로 낳자라는 그런 캐치플레이스를 제가 봤어요. 네. 그래서 선생님 저 벽에 붙인 저 내용은 뭐예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하는 가족계획에 지침 사업이래. 그래서 그러면은 여자도 남녀 구별하지 말고라는 말이 있는데 여자 보건성이라고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윗사람한테 물어보래요. 그래서 내가 또 물어봤어요. 네. 그거를 3개월을 고쳤어요. 제가 매일 가서 하다못해 또 신문에 오지의 의사가 없다 뭐 그런 네네. 신문 기사도 상담 읽었거든요. 오지에 없다. 네. 네. 그래서 그 신문을 오래 갖고 가서 선생님 이 무임 매니저를 보내달라고. 그러니까 자신 있니? 나중에 후회하지 말래. 그래서 주세요. 꼭 내가 열심히 하겠다고 그래서 우리 여성 보건상 후배들을 내가 많이 배출시키겠다고 네네. 해서 보건상 발령을 받았어요. 네. 그때가 26 나이였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면 최초의 보건소. 그 지역에서도 예. 일단 저희가 이제 어느 병원 갔을 때도 그 젊은 의사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신망이랄까 이런 게 아무래도 경험이 많지 않으니까 좀 덜하지 않습니까? 네. 더더군다나 공무원이시고 보건소장으로 오셨는데 젊은 여성이 지역에서도 좀 반감이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맨 처음에는 되게 반감이 있었죠. 충청북도가 굉장히 보수적이잖아요. 네. 근데 그 지역에 하니까 웬 젊은 여자가 무슨 공이라고 저렇게 왔느냐. 맨 처음에는 뭐 한마디로 또 그리고 보건지소가 사실 일을 할 분위기가 아니 있었어요. 안에다가 볏집을 싼 농촌 지도소 건물을 보건지소로 쓰라는 거예요. 네. 들어가니까 벼락이 다 그 벼 이상 예. 그거를 가득 싸놓고 그걸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네. 도와주는 사람도 없었어요. 그래서 서울에서 마침 저희 언니들 몇 분 따라가서 그걸 나르고 텐트 칠하고 마당에 흙 위에다가 아스팔트 그거 세멘트 그걸 깔고 닭에다는 아스타일 하고 물도 없었어요. 펌프하고 전기 달고 전화 놓고 해서 시작하게 됐어요. 네. 하다 보니까 시골에서 보건소가 생기니까 병원이 생기니까 신기하듯 저녁 때만 되면 아이들이 몰리고 또 여름철에 농번기 때 되면은 밭에 나가서 그거 채소도 솎아주고 네. 또 장날이 되면은 경운기 타고 쫓아가요. 응급함을 들고. 네. 응급함에 장날 가면은 앉아서 구급함 들고 있으면은 신기하고 또 다니면서 저는 환자 찾아다녔어요. 네. 뭐 까지고 그런 할머니 있으면은 또 뭐 치료도 해주고 네. 속이 아프다 그러면 소가리 약도 드리고 또 저녁 때 다 끝나게 되면 안 팔리는 그런 할머니 아줌마들이 있으면 그 채소 사봤자 비싼 게 아니거든. 뭐 10원, 100원 다 그런 거예요. 그 당시만 해도 다 사갖고 또 경운기 타고 집에 와서 멍석 깔아놓고 저녁 때 되면은 그 음식을 해서 아줌마들 다 이렇게 모셔다가 아이들한테는 서울 얘기 들려주고 네. 그러니까 아이들하고 약속을 했어요. 양치 잘하고 손톱 깨끗이 깎고 머리 깨끗이 이렇게 감고. 감고 그런 오는 애들이 있으면 내가 서울로 데려간다 주말마다 네. 토요일 날 서울 구경을 서울 시켜준다고 구경을 하셨군요. 시켜. 걔네들은 창경원하고 서울 버스 구경을 못 해봤기 때문에 네. 그게 소원이에요. 그럼 네. 공희 선생님, 그러니까 아줌마라고 제가 그래서 아줌마 그럼 서울 가면은 창경원 가서 호랑이도 볼 수 있니? 그럼 그 대신 손톱 깎아야 돼. 양치해야 돼. 아침 저녁으로
그때 그래서 부소 그 취약 네네. 애들한테 그 교육을 시켰어요. 네. 그래서 그 지역 주민들은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리고 성적도 공부도 열심히 하고 학교 안 가는 애가 없고 매일 가서 서울 가고 싶어서 그냥. 서울 가고 싶어서 그러니까 토요일만 되면 엠브란스에 뭐 열 몇 명씩 아이들이니까 네. 실학교 서울에 오는 거라. 네. 그 집에서 창경원 가서 이제 구경도 시켜주고 저녁 때 와서 서울 밤에 야경도 구경시키고 해서 굉장히 농촌 생활을 참 저는 즐겁게 했어요. 그러니까 한 번 뭔가 하신다고 하면 끝까지 해내시는 그런 기질이 있으신가 봐요. 그 기질은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제가 그 부모님께서 제 아버님이 유엔에 오래 계셨어요. 저를 의과대 졸업하고 저는 참 이야기를 하기를 참 좋아하거든. 근데 보건소에 들어가니까 군수님도 면장님도 그렇고 말씀만 하세요. 네. 그래서 저는 그 민주주의, 네. 영국의 민주주의가 어떻게 저 조그만 나라가 섬의 나라가 어떻게 민주주의가 됐나. 그게 저한테는 늘 퀘션이었다고. 그래서 아버님한테 보건상 발령 맞고 나서 아버지 보사부가도 굉장히 말씀을 아껴 안 해. 인색해 말에 대해서. 뭐 알고 싶어도 말을 안 하고. 그래서 저를 한번 그 영국에 한번 데려가 봐줘요. 그러니까 왜? 그래서 얘기를 하니까 아버지가 저는 최초 여행이 영국 여행이었어요. 네. 하이드 파크 구경을 시켜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네. 아시죠? 하이드 파크. 그 시내 한복판에 그때 겨울이었어요. 근데 그 추운 겨울인데도 한 200~300명의 사람들이 군집해 있더라고. 그래서 아버지 이게 뭐야? 가만 보래. 막 대응하는 거다. 네. 막 대응하면서 정부에 대한 그 비난을 하는 거예요. 네. 우리 세금 많으니까 세금 뭐 깎아달라. 뭐 하니까 정부의 정치가 잘못됐다. 근데 앞에 서 계신 분은 정부의 대표자가 나오신 거라. 네. 아주 다 그게 들으신 귀를 다담아 들으시고 또 얘기하고 그러다 보니까 맨 처음에는 그냥 막 화가 나서 말씀하시던 분들이 나중에 공감자가 돼요. 그래서 네. 야, 바로 이거구나. 설상 정부에서 100%의 우리 그 지역 주민들한테 국민들한테 안 해주더라도 바로 대화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거. 그래서 제가 보건소 하면서 최초의 옥천군 보건상 시절에는 그 대화의 행정을 터놨어요. 매주 수요일 날 오후마다. 네네.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보건소 하면서 많은 사람들하고 대화하면서 어떻게든지 한번 저도 아버님하고 같이 한번 유엔에 나가서 한번 일 좀 해보자는 게 그런 각오가 쓴 거예요. 아, 그러세요? 또 그리고 보건소장 발령 받을 때 제가 얼마나 힘들게 받았어요. 네. 거기서 오기가 나더라고. 네. 오게 생겨갖고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된다. 네. 그럼 보건소장직을 몇 년 동안 맡으셨어요? 18년 동안. 18년 동안 그 사이에 그러면은 참 세월이 여러 번 변하면서 처음에 그야말로 전기도 달고 수도도 놓고 전화도 놓고 하던 시절에 비해서는 나중에는 또 괜찮은 곳에서 보건소장직을 맡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강남구 보건소장 중 예, 마지막으로. 예. 그리고요, 박사님을 꼭 소개할 때는 앞에 별칭이 많이 붙거든요. 그 가운데 늘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의사 선생님이 율랑녀의 데모가 되셨을까 이런 점을 궁금하게 생각하세요. 그러세요? 네. 사실 저는 율랑 여성의 데모는 8군 그 미군 그 검찰청에서 붙여준 거예요. godmother이라고. 제가 이제 그 의정부시 보건상 할 때요. 제가 아까 선생님 말씀하셨지 옥천군 보건상 하다가 지원해서 의정부시 보건상을 하게 됐어요. 제가 하고 싶은 게 의정부시 보건상 그런 아이들이 거기 분명 많을 텐데 이런 여성들을 좀 치료도 해주고 무료로 그게 꿈이었어요. 그래서 지원해서 하게 됐는데 가서 보니까 역시 참 사건이 많더라고. 우리가 그 율랑 여성이라고 그러면은 데모란 소리는 그만큼 율랑 여성의 문제를 많이 안고 있어요. 문제 해결을 위해서 참 많이 뛰어다녔다고 제가 예를 들어서 그 여성들이 이런 미군들한테 좀 뭐 상처를 받잖아요. 뭐 싸움도 하고 아무래도 언어가 안 통하니까 네. 그러다 보면은 제가 상해 진단서를 써요. 그러나 진단서 쓴 사람이 컷 마샬 동두철에 그 법정에 서게 돼 있어요. 네. 제가 뭐 그때 뭐 변호사 살 여유도 없고 예. 누구 또 영어를 잘해서 막 갈 사람도 없고 저는 사실 콘서트를 갖고 다니면서 법정에 나와서 그 아이들을 대변했어요. 한 번도 진 적이 없었어요. 네. 하다 보니까 이 8군 신문에 godmother이라고 하루 나오더라고. 네. 그런 버려진 여성들에 대해서 이렇게 대변하는 여성이다 하고 또 한미 성병관리위원회를 제가 또 만들었어요. 의정부 네. 다닐 때. 그거는 네. 성병, 세계적인 그런 어떤 성병의 정보도 중요하지만 여성들의 인권적인 차원이에요. 그런 마약 관계,
혼혈화 문제 그런 등등 방지하기 위해서 만든 건데 그렇게 거기에 대해서 일을 하다 보니까 율란 여성의 데모라는 얘기를 그리고 듣게 신문마다 네. 나올 때마다 율란 여성의 데모. 네. 근데 괜찮더라고. 기분 괜찮으셨어요? 맨 처음에는 네. 어머, 내가 어떻게 율란 여성 출신이 아닌데 이런 얘기를 하지. 근데 그 신문 내용 보니까 아주 굉장히 아주 잘 있는 사실 그대로 네. 적어놨더라고. 네. 그때 인연이 돼서 지금까지도 서로 그 우정을 나누는 그런 여성들도 있나요? 그럼요. 제가 지금 모시고 있어요. 모시고 있는 분들? 네, 그 의정부시의 보건성 할 때 네. 양공주 그 회를 제가 만들었어요. 거기는 의정부시 분녀회, 동두천 민들레회, 네. 그 율란 여성들의 그 모임 단체예요. 그리고 서울에 제가 용산구 보건소장도 했고 강남구 보건소장도 했을 때 용산구 보건소장 시절에는 개나리회라는 그 명에서 조직을 만들고 또 이태원에는 또 미군도 상대로 하는 그 조직이 있어요. 그 이름을 장미회라고 만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계신 분들은 한 달에 한 번씩 꼭 모임을 갖고 또 제가 이제 의정부시 보건상 할 때는 그 사감님이 연세가 많았어요. 그때 45. 그러니까 지금 한 20년 됐잖아요. 네. 그분을 제가 지금 집에서 모시고 있어요. 네. 이제 뭐 65세 되셨으니까. 예. 그리고 또 미국 가더라도 제가 미국에서 또 국제결혼해서 가신 분들 있으면 그 지역에 사실 다 미국 다 갔다 오셨죠. 한 번 가려면은 워싱턴에서 뉴욕, 필라델피아, 캐나다까지 밴쿠버 가려면은 사실 힘들어요. 그런데 저를 참 보고 싶어 하는 분들이 꼭 가서 네. 한 명씩이라도 가서라도 미국 내에서도 전화라도 걸고 언니 저 왔어요. 그때만 해도 다 저희 언니뻘이 됐거든. 네. 그러니까 뭐 그렇다고 그런 분들한테 뭐 선생님 그러기도 뭐하고 언니 동생 지금도 저한테도 언니 네. 그렇게 부르는 사람들 많고 지금. 참 어려운 일이죠. 말씀은 지금 쉽게 하시지만 어려운 일을 잘 해내시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언니 동생 하면서 멀리 그 타국에서 고향의 동생을 보는 기분으로 전화를 받을 때 그분들이 얼마나 행복하시겠어요. 그때 보람 느끼지 않을까 싶은데요. 비단 율랑 여성이 지금 뭐 의정부나 동두천 쪽뿐만이 아니고 다른 곳도 아직도 많지 않습니까? 사회에서 보는 시각에 대해서 율랑 여성을 보는 시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편견이랄까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편견을 좀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그 중에는 타락에서 나오신 분도 있지만 거기다가 가정적인 그런 경제적인 아주 빈곤에서 오고 또 부모님들의 그런 역시 그 문제라는 것은 문제 가정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맨 처음에는 사실 정부에서 63년도에 여러분들 어릴 때 63년도에 종로 3가라는 그 지역이 있었어요. 네. 사탄가 지역이지 유일하게 있던 그 지역을 없앴어요. 그렇게 놓고 정부에서는 율라가가 없어졌다, 율란 여성이 없어졌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천만에 지금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뭐 588 동대문, 인천의 텍사스, 용산역, 이태원 많은 곳에 홍등마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참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율란 여성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고 또 더러운 여자들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그렇게 무팔매, 돈 팔매 맞을 그런 여자분들이 다가 아니에요. 제가 그때 용산구 보건소장 시절에 저희 관내에 그 수녀님 테레사 수녀님이 운영하시는 사랑의 집이라고 있었어요. 한 40-50명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무이터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계셨는데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 위해서 겨울철 되면은 따뜻한 털실로 목도리를 떠서 드리기도 하고 또 짐꾼 할아버지들을 위해서 시장의 할아버지들을 위해서 그 시장에서 나온 쓰레기 있잖아요. 그거를 삶아다가 고기 곰국 끓여다가 늘 얼마나 그 불쌍해가 할머니들 그런 모습을 제가 많이 봤어요. 그렇게 하고 또 우리가 85년도에 아마 아스타 IP 총회가 있었을 거예요. 네. 힐튼 호텔 주변에. 힐튼 호텔에서 있었는데 그 주변은 그 당시만 해도 양동, 사창가였어요. 또 빌딩이 지체 부자야 그 건물이었어요. 네. 하루에 그분들이 돈 1,000원을 내고 반값을 내는 그때였어요. 그런데 사실 그 당시에 그 아스타 총회 때 거리의 그 정화책으로 인해서 그 거린들을 밖에 못 나오게 했었어요. 한때. 근데 바로 그 당시에 도와준 분들이 정부도 아닌 종교단체도 아닌 물론 어떤 사회적 단체도 아닌
그런 일랑 여성들, 그런 단체에서 그분 세탁에서부터 목욕에 식사일이까지 도와주신 분들이 바로 그런 분들이었어요. 네, 네. 저는 그렇게 이렇게 사람은 누구나 다 환경의 지배를 받듯이 참 이렇게 환경에 따라서 그분보다 더 불안한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지금 그런 단체가 되었어요. 참 굉장히 보람을 많이 느껴요. 외국에는 그 율락녀들을 보호할 수 있는 시설들이 아주 버젓하게 다 있지 않습니까? 아, 다 이제 있죠. 예, 그런 면도 한번 참고를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최초의 여성 보건소 소장, 또 율락녀의 데모, 박사님 그 이름 앞에 여러 그 수식어가 붙는 가운데 에이즈 박사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에이즈 박사. 예. 네네. 역시 율락녀의 데모 못지않게 에이즈 박사라는 그 별칭에 대해서도 남다른 또 애정을 갖고 계신다면서요. 남들의 입장보다는 제가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지역에서 제일 먼저 에이즈 마우스 보균자를 제가 발견했어요. 평택에. 제가 이 사건은 여러분들 꼭 알고 계셔야 돼요. 84년도 봄이었어요. 그러니까 감히 우리는 에이즈를 86년도에 우리가 알게 됐죠. 한국에서는. 근데 이제 8군하고 아까 말씀드렸죠. 한미 성병관리위원회 하다 보니까 국제적인 성병에 대한 정보 교환하기 위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아침에 7시에 나가는 그 8군 방역사령관하고 저는 브레이퍼스트 미팅을, 팀미팅을 해요. 네. 그쪽 스태프하고 저하고. 아침마다 이제. 아침마다 했어요. 네. 근데 하루는 가니까 그 타임즈 책의 커버 스토리에 시다라고 와 있어요. 시다. 예. 그래서 내가 이게 무슨 소리냐 그러니까 닥터 주 에이즈라는 얘기를 들어봤냐 그래서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 이게 뭐냐 그러니까 Acquired Immune Deficiency Syndrome, 후천성 면역 결핍증 이런 환자가 평택에서 발견되고 있고 동두천에서 발견되고 있대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해서 감염이 되느냐 그러니까 성관계로 인해서 혈액으로 인해서 그래서 저는 거기서 어머 그럼 성관계라면은 이 상대방이 미군하고 상대하는 사람이 우리 여성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 즉시 제가 메모를 해갖고 사무실에 와서 이거를 보사부에 연락을 했어요. 이걸 아냐 그러니까 듣긴 들었는데 앞으로 86 올림픽 게임 있고 88 아시안 게임 있고 올림픽 게임 있기 때문에 그거를 말을 하지 말래 저보고 말을 안 하는 건 좋은데 우리가 이런 거를 사전에 정책을 예방 대책을 수립해서 우리가 국민을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특히 한국의 율란 여성들 그때만 해도 막 국회에서 얘기하면 전국의 율란 여성이 50만 내지 100만이 된다 하고 있을 때예요. 막 안타깝더라고 얘기하지 말래요. 그래 이런 정보를 제가 어디서 얻겠어요? 다시 8군으로 갔어요. 방역사령관. 나 앞으로 이거를 우리 같이 한번 리서치를 같이 하자. 응? 미국을 주둔하고 있는 지역의 율란 여성들 상대로 해서 혈전 검사를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오케이. 그러면 편지를 써달래요. 자기의 미국 본부가 워트리 병원이 워싱턴에 있으니까 이게 원장 앞으로 편지 써주면 자기가 보내주겠대요. 그래서 편지를 썼어요. 당신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지역의 본부에 있는 이 지역의 한국 측 보건소장이다. 한미 공동사업으로 성병 관리를 위해서 하는 누군데 에이즈에 대한 역학조사를 꼭 해야 된다. 하고 싶다. 그리고 그런 편지 내용이 아주 장문으로 제가 지금도 갖고 있어요. 보냈어요. 한 달 만에 연락이 와갖고 일주일 내에 미군에서 그 에이즈 총사령관이 온대요. 딱 그 아카푸지의 중령이에요. 7명이 왔어요. 얼마나 고마운지. 그분들 모시고 7개 지역을 다녔어요. 뭐 평택, 문산, 동두천, 만장리, 의정부, 용산 지역, 이태원 지역, 한국 사람 상대로 하는 율락가 지역도 다녔고 해서 570명의 혈전 검사를 했어요. 그 중에서 최초로 보균자를 발견한 게 평택에서 미군 상대로 흑인 상대로 상대하는 여성의 한 분을 제가 발견했어요. 그게 우리나라 최초의 에이즈 감염자 발견이에요. 그리고 그거로 인해서 뭐 에이즈 방역 사령관이다 저한테 이렇게 명칭을 붙여주는 것은 8군의 월출병원에 즉시 제가 편지를 보냈어요. 오케이. 그러면은 미군들이 이렇게 에이즈 감염자가 지금 늘어나고 있으니까 미군에서는 미국에서는 이 지원을 해요. 일반적으로 보내는 게 아니라 네. 지원한 사람에서 한국 보내거든. 한국으로 지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블라드 스크리닝을 다 해달라. 에이즈 네네. 혈전 검사를 의무화시켜달라. 네네. 해서 최초로 에이즈 검사를 하게 됐대요. 네. 한국에 지원하는 사람들. 네. 근데 이제 그렇게 에이즈 감염자 관리를 하시다 보면은 무엇보다도 그 많은 어려움이 있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관리하시다 보면서 또 나름대로 기억나는 분들도 많이 있겠죠? 아유, 제가 이제 용산 보건소장 시절에 그 에이즈 감염자 최초로 사망한 그 감염자를 제가 이제 최초로 또 발견해갖고
죽을 때까지 제가 데리고 있었어요. 근데 참 비참했어요. 6개월 동안 제가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이제 죽을 때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데리고 있을 수가 없어요. 온몸에 가려움증, 계속 설사를 하고. 그래서 보사부에 얘기해도 정부에서는 그냥 일방적으로 병원을 지정해놨지 어떤 병원에 데려가면은 에이즈 감염자가 에이즈 환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만 해도 올림픽이 있기 때문에 에이즈 감염자가 에이즈 환자라고 세계보건기구에 등록이 되면은 어떤 국익에 사실 좀 손실을 받는 건 사실이에요. 어? 그래서 에이즈 감염, 에이즈 환자 비슷한 증상을 해서 병원에 입원시켰어요. 병원에 가면은 의료인들 사실 에이즈에 대한 교육을 받은 의료인들이 그때만 해도 없다시피 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부터는 제가 에이즈에 대해서 모르면은 굉장히 두려워하죠. 우리 직원 역시 굉장히 불안했다고. 박사님 맨날 에이즈 감염자를 다니는데 손 만지지 말래. 그래서 네. 왜? 그러면은 지금 걔 영숙이가 만진 손이잖아요. 에이즈는 손으로 갖는다는 거 아니야. 절대 성관계 하고 혈액 해서 또 어머니가 에이즈 감염자인 그런 아이를 낳았을 때 꼭 감염된 사람과의 성관계, 감염된 사람의 혈액을 받았을 때 그게 걸리는 거예요. 그런 교육을 하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서울대병원에 입원을 시켰는데 그 병원에 의사도 안 들어오고 밥 가지고 오는 사람들 그냥 밀어놓고 가는 거라. 마스크 쓰고 가는 언니들도 안 들어오고. 그러니까 보호자가 없잖아요. 고아 출신이거든. 그 영숙이란 애도. 네네. 죽을 때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죽었고 걔가 제일 기억에 남아요. 너무 외롭게 죽어갔어요. 네네. 또 두 번째로는 제가 용산 보건소에 있을 때 이건 이제 르몽지로 났던 그 사건이에요. 네네. 뭐 한국에 반에이즈 투쟁 여장부 있다라는 기사로 르몽드지에 났었다면서요. 르몽지 나왔고, 네, 저도 몰랐어요. 그 기사가 나온지. 네. 물론 인터뷰는 그 전에 했는데, 미국인이에요. 미국인인데 뭐 쇼핑몰에 그 총 지배인으로 와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에이즈 감염자라고 연락이 왔어요. 그런데 이분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동성연애자라는 걸 알았고 또 이분이 한 4, 50명의 여성들 이성 간에 또 그런 성관계를 했다고 그래요. 그런 분들하고 그 정보를 들었고 그래서 이분을 계속 추적하는 과정에서 제가 집도 이제 알아서 갔을 거 아니에요. 집 밖에서 이제 현장만 들고 들어가려면 못 들어오게 하죠. 또 자기 이제 그 쇼핑몰에 가서도 이제 만났어요. 그러니까 자기 업무 집행 방해죄 또 계속 전화 걸어서 스트레스를 줬대요. 정신적인 그런 피해 해서 이분이 미국으로 도망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네. 이제 못 도망가게 법무부 출입국의 소장님한테 전화 걸어서 이분 꼭 좀 나가게 하면 안 됩니다. 또 김포공항의 검역수사님한테 전화 걸어서 이분 좀 킵해 주세요. 그래갖고 쫓아갔어요. 이미 떠나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한 달 후에 미래자간을 통해서 검찰청에서 미래자간을 통해서 그 검사예요. 전화가 왔어요. 닥터주 우리 미래자간에 한번 와달래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 그러니까 이분이 나를 고발을 했는데 와서 답변을 해줘야 되겠대. 그래서 no. 내가 답변을 갈 이유가 없죠. 공무원인데 네네. 정식으로 보섭을 통해서 시청을 위해서 나한테 공문을 보내달라. 네. 공문이 왔어요. 그래서 한미 그 인터폴을 통해서도 제가 했었고 결국은 아무래도 한미 관계로 굉장히 크게 나갈 것 같아서 신문을 좀 비치다가 말아버리더라고. 네네. 한미 관계는 너무나 문제가 비화가 생긴다고요. 되면 안 된다. 안 되죠. 네. 그래서 마침 그 해 12월 1일 날에 에이즈 스피커를 그 월트리 병원에서 세계 에이즈 날이 12월 1일이에요. 네. 초청을 받아서 스피커로. 그래서 워싱턴의 힐튼 호텔에 가서 스피치 하면서 얘기도 했어요. 네. 근데 미국에는 그 동성연애자 그러면 다 법적으로 다 인정이 된 거라고. 네. 샌프란시스코 시장도 동성연애자고. 네. 괜찮은 거라고. 네. 동성연애자가 뛰들러 오면서 뭐 한 300~400명이 왔어요. 거기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이 얘기를 했어요. 근데 마침 한국에서 우리가 6개월 동안에 저하고 에이즈 감염자를 200명을 저하고 같이 이제 그 서베이 하신 분이 워싱턴의 그 조지 워싱턴 대학의 교수로 계신 분이에요. 사회사학과 교수인데 이분이 저를 대변해 주시고 또 월트리 병원의 원장님 많은 에이즈 그 전문가들이 저를 해줬어요. 그래서 그 네네. 담당자를 저를 수한 사람을 만났어요. 워싱턴에 가서. 예. 그래서 다 오해를 풀고 해서 아주 그거는 제가 아주 드라마틱한 거예요. 네. 지금 우리 박사님 가슴 한쪽에 달고 계신 그 배지가 스톱 에이즈? 네. 예, 스톱 에이즈라는 그 단체를 만드셨어요? 예. 뭘 하는 단체인가요? 스탑 에이즈는 에이즈 감염자를 위한 단체예요.
우리나라 단체가 세 군데가 있어요. 에이즈 연맹, 에이즈 협회, 스탑 에이즈. 근데 다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들의 그 단체고, 또 한 군데는 에이즈 교육을 위한 단체고, 에이즈 스탑 에이즈는 에이즈 감염자를 위한 단체. 이게 세계적인 조직이에요. 그래서 여기 아마 Heaven in View라고 있어요. 이거는 워싱턴 미국의 에이즈 감염자 단체예요. 한국은 스탑 에이즈 이름 붙이고. 그런 단체.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공식적인 수가 밝혀지지 않아 있죠. 공식적인 수는 뭐 600 몇십 명이라 그러는데 문제는 공식적인 수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600 몇 명으로 지금 밝혀져 있긴 있는데 네, 그보다 더 밝혀져 많은 환자가 있을 거라는 말씀이죠. 그렇지. 복인자. 그 환자하고 복인자는 엄연히 틀리거든. 네네. 환자는 우리 복인자들이라고 해서 안 감염 안 시키는 거 아니에요. 다 감염시켜요. 문제는 이제 환자라는 증상이 나타나는 거거든. 네. 그런데 지금 그 잠복기가 15년도 더 되고 있어요. 네. 과거에 우리가 85년도, 81년도 발견된 사람들 미국 가서 보면은 다 자기 생활하고 있어요. 잘 살고 있다고. 때문에 문제는 우리가 WHO에서 보면은 बैं콕 같은 데는 50배를 보고 있어요. 한국은 제가 한 10배, 한 15배를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 문제는 정부에서 한 명의 관리자를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 그게 중요해요. 에이즈 감염자를 보호하지 않음으로써 방치함으로써 우리 많은 건강한 사람들이 에이즈 감염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에이즈 감염자를 보호하자 라는 그런 거를 띠를 두르고 한국에서도 제가 가끔 길거리에 잘 다녀요. 띠 네. 두르고. 보셨죠? 근데 유엔에서도 에이즈 예방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고 들었거든요. 네. 유엔과는 어떻게 인연을 맺게 되셨어요? 유엔과 일하게 네, 된 거는 제가 이제 보건소장을 93년도에 여기서 이제 끝냈어요. 왜냐하면 그런 그 워싱턴의 그런 문제도 그렇고 전 뭔가 세계를 넓히고 또 아버님 역시 WHO의 방역국장을 오래 하셨기 때문에 세계적인 정보를 듣고 있었거든요. 때문에 좀 뭔가 세계를 향해 가서 일을 하고 싶더라고. 그래서 네. 사표를 내고 93년도 8월에 제가 워싱턴으로 갔어요. 워싱턴에서 가서 NIH 그 에이즈 역학위원으로 발령을 받았어요. NIH. 그러고 있는데 하루는 워싱턴 시의회에서 연락이 왔어요. 우리 그 워싱턴의 에이즈에 대한 모든 통계학적, 역학적인 조사를 해서 발표를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누구 학자분들이 그거를 발표 생각 안 하고 제가 이제 제일 젊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참 그런 일하는 걸 좋아하거든. 그래서 내가 가서 발표하겠다고. 감히 사실 워싱턴 시의회 가서 감히 어떻게 발표를 할 생각을 했는지 지금 생각하면 너무 당돌했죠. 네. 했어요. 많은 학자들한테서 그 데이터를 받아갖고 다 써갖고 발표한다고 해서 그냥 스피치가 아니라 읽는 거예요, 데이터들. 네. 근데 거기에 보니까 워싱턴시에 가보니까 다 12명의 그 의원들이 있고 시장님이 하기 전 다 흑인들이에요. 저는 워싱턴시가 그렇게 흑인들이 많은지 몰랐어요. 70 내지 80%가 시민들의 70 내지 80%가 흑인들이고 또 시의회 의원들이 다 흑인들이었어요. 그런 얘기를 워싱턴 시장이 하루는 시의회에서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의회 의원님들이 다 자기 지역에 에이즈 자문관을 해달라는 거, 특별 자문관을 해달라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해드리겠다고 해서 말렌티어로 제가 거기서 1년 이상을 일을 했어요. 봉사를 하셨군요. 봉사를 했죠. 자원봉사를요. 근데 네. 이제 워싱턴 시장님이 그 블랙 메이어 커커스라는 그런 단체가 있어요, 미국에. 67개 그 시장님들이 다 흑인 시장님들, 여자, 남자 시장님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한번 모임이 워싱턴에 자기가 스폰서하는데 한번 또 브리핑을 해달라고 그래요. 거기서 또 제가 또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전체 흑인 지역에 있는 시장님들이 다 자기 지역에 특별 자문관을 요청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워싱턴시의회 보사분과위원장의 남편 되시는 분이 그 백악관에 엘고 부통령이 환경자문관, 환경에서 배가 아닙니까? 그분 밑에서 일하시는 그 비서였댔어요. 엘고 부통령하고 그래서 부통령. 그때 인연을 맺으셨군요. 아주 뭐 절친하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그 환경 세미나를 하시는데 제가 늘 저에 대한 퀘션은 왜 하필 아프리카 지역의 주민들은 60에서 70%가 에이즈 감염자예요. 왜 하필 엔데믹하게 지역적으로 이렇게 에이즈가 많이 감염돼 있을까라는 걸 나는 퀘션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환경 세미나에 초청받아서 거기서 제가 3가지를 질의했어요. 거기는 세계적인 환경 학자들만 모이는데 저는 의사라서 처음이에요. 근데 이제
팻말에 NIH 리서처로 닥터 헬렌 주 MD라는 게 있으니까 다 끝나고 한 30명의 학자들이 있는 데서 다 끝나고 나서 좀 저를 응시하시더라고. 그래서 얘기하시기 전에 먼저 일어났어요. 네. 저는 NIH 리서처로서 저에 대한 관심사는 어떤 환경과 보건적인 측면에서 왜 하필이면 아프리카에만 이렇게 에이즈 감염자가 많은지 내 생각에는 언젠가 제가 뉴욕 타임즈 신문을 본 적이 있어요. 지구촌에 그 온난화로 인해서 어떤 그런 오존층이 무너지면서 열대 지방의 어떤 그런 흑인들의 면역 기능을 약화시키지 않느냐라는 게 지금 연구되고 있다고 그래요. 네. 그런 질의를 하고 두 번째로는 또 88년도에 일본에서 그 다케시다 수상께서 그 레이건 행정부한테 뭐 수를 한 게 있어요. 네. 위자를 청구했어요. 왜냐하면 일본의 에이즈 감염자들은 거의다가 70~80%가 미국에서 수입한 혈액에 의해서 감염이 됐거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수한 기사를 봤어요. 거기에 대한 두 가지 질문하고 세 번째로는 우리가 환경학자들이기 때문에 92년도에 그 브라질 리오에서 Earth Summit 세계적인 그 지도자 참석해서 우리나라 부통령께서 질의한 내용이 있어요. 저는 의사기 때문에 한 번 에이즈 그 바이러스 치료제가 이거 안 나오나 암 치료제가 안 나오느냐 학자는 아니지만 거기에 대한 캐시를 갖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총리께서 어떻게 거기에서 그 도움을 요청했냐면 두 가지 제안을 했어요. 우리나라 DMZ 네. 비무장지대. 비무장지대를 남북한 간에 그 환경 보존 지역을 해달라라는 거 하고 평화의 공원을 지정해 달라라는 걸 두 가지 제안을 했어요. 네. 거기서 그 세 가지 질의를 했어요, 제가. 그런데 그 엘고르 부통령께서 굉장히 관심 있게 들으시더니 거기서는 어느 누구도 답변할 그게 없었어요. 근데 그 자리에 UN EP의 사무총장이 닥터 나우젤 여자분이 와 계셨어요. UN EP 사무총장. 근데 그분도 듣긴 들었지만 아직까지 잘 뭐 그 안 된다고. 근데 앞으로 팔로우를 하겠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네네. 그래서 그 인연으로 인해서 UN 엘고르 부통령께서 추천해 주셨어요. 네네.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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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UNEP에 그냥 환경연구를 들어가게 됐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 세계적인 환경 문제라든가 또 한국의 환경 문제라든가 이런 거 연구하시면서 윤에서 아주 맹활약을 하고 계신데 민간 대사 역할까지 톡톡히 하고 계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역시 탑을 자부하실 만한 분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앞으로 저는 지금 봐도 우리 주 박사님께서 굉장히 성공하셨다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도 또 보다 큰 꿈을 갖고 계신다면서요. 앞으로 지금까지 제가 지금 하는 일도 사실 병원을 제가 지금 하고 있어요. 종합검진센터. 이 검진센터도 그 예산 아직까지 에이즈 감염자를 돕는다, 윤란 여성을 타가소를 돕는다. 예산이 지원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어저께도 이제 우리 개나리 회 단체에다가 전화가 오니까 타가소를 운영을 할 수가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박사님 빨리 예산 돈 많이 벌어서 우리 도와주세요. 사실 그런 목적으로 제가 지금 병원을 하고 있어요. 네네. 이게 안정이 되면 다시 유엔과 연계해서 제가 하고자 하는 그런 에이즈 운동, 또 환경 문제 이런 건 다시 제가 할 계획입니다. 네네. 이제 주부로서 그러니까 당당한 사회의 한 사람이자 바쁜 엄마, 바쁜 아내로서 가족들에게 미안했던 기억도 많으실 텐데요. 이 기회에 가족들에게 한 말씀 하시죠. 특히 제 딸이 셋인데 큰딸아이한테 참 미안해요. 왜냐하면 큰딸아이가 제가 중2 때 미국을 보냈어요. 엄마로서 바쁘게 되니까 잘 한번 연필을 한번 그런도 한번 쌓아본 적이 사실 도시락 없었어요. 한번 싸지 못하셨군요. 도시락 한번 못 예. 하셨어요. 근데 걔 고등학교 졸업식 때 제가 미국에 갔는데 공부를 참 잘했어요. 그 어느 우동을 받았는데 교장 선생님이 이 자리에 혹시 엘렌 엄마 있으면 좀 일어나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일어났지. 이러니까 엘렌이 고등학교 입학식 때 인터뷰에서 자기한테 그런 얘기 했대요. 세계에서 누가 가장 존경스럽나. 그러니까 우리 엄마라고 얘기했대요. 그 저는 너무너무 거기서 눈물이 나더라고. 어떻게 우리 딸이 그전까지만 칭을 칭을 대고 엄마 나도 친구 엄마처럼 집에 좀 있어줘. 뭐 이쁜 옷도 사줘. 한 번도 제가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고등학교 졸업식 때 우등도 하고 선생님이 왜 물어봤냐고 그랬대요. 왜 엄마를 존경하냐 그러니까 어머니가 바쁘시지만 엄마 따라 바쁜 그 가보니까 이렇게 불안한 사람들을 위해서 일해주시고 하는 게 저도 엄마처럼 되겠다고. 그 사실 거기서 참 많이 울었어요. 네. 그리고 사실 여성들이 지금 많이 고급 인력이 필요할 때 아닙니까? 우리 네. 특히. 그런데 여성이 이렇게 사회나서 일하려면은 남편들의 이해가 참 필요로 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저희 남편이 굉장히 많이 일을 해주시고 협조해 주시고 유엔에 가서 사실 뭐 어디 가서 환경기구에 가서 연구소에 가서 스피치한다 연설한다 그러면 팩스를 딱 보내요. 그럼 헬렌 이건 안 돼. 저희 남편도 유엔 기구에서 오래 일하셨거든요. 하나부터 이렇게 다 도와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일을 하지. 때문에 많이 남편들이 그 와이프를 사회로 좀 일할 수 있도록 좀 배려를 해주셔야 돼요. 네, 장래 남편도 잘 알아들으셨습니까? 여러분께서 지금 아주 진지하게 들으셨는데요. 평소에 만나면 이런 걸 좀 여쭤봐야지 했던 점이 있으면 한번 질문하시죠. 어느 분이 먼저 하시겠어요? 네네. 예, 무엇보다도 박사님의 보건소장 시절 이야기를 인상적이었고요. 혹시 그때 당시에 가장 기억에 남는 사연이나 혹은 다시 한번 만나고 싶은 분이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아, 보건소장 시절에 제가 그 84년도에 글을 썼어요. 그 아까 제가 양동에 있는 지체부자애들 중국 안내였거든. 근데 용산은 제가 얼마든지 구청에 연결해서 그 사람들 주민등록증도 만들어줄 수 있고 해서 그 보험 의료 그거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양동에 계신 분들은 중국 안내라. 네. 근데 아무리 중국 안내 낮에 가면은 그분들이 남대문 시장에서 그 돈 벌러 나가요. 하루에 네. 1,000원 그 벌기 위해서 아픈 몸을 끌고 다니면서. 그런데 그거를 도무지 시청에 얘기해도 건의가 안 되고 낮에 나가기 때문에 직원들이 가서 만날 수가 없어서 의료보험 주민등록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컬럼을 썼어요. 근데 그 컬럼을 읽어보시고 추기경님, 김수환 추기경님께서 12월 초에 전화를 주셨어요. 딱 그 주 박사님에 대한 기사를 참 잘 읽었습니다. 12월 24일에 저하고 좀 데이트를 하지 않겠어요. 너무너무 저는 놀래갖고 나갔어요. 힐튼 호텔에서 만나자고 그래요. 눈이 막 오는데 추기경님이 꽃갈 모자 쓰고 나오셨더라고. 네. 그래서 신발 보니까 그냥 미끄러질 것 같아서 운동화 털신 거기다가 네. 새끼줄을 제가 구해서 묶어드리고 추기경 손 붙잡고 그 양동 지역을 쭉 다녔어요. 추기경님 이런 방 저런 방 하면서 그 찬방에서 아픈 환자들 이거를 추기경님 이런 분들을 정부도 종교단체도 아닌 다른 우리가 손가락질한 율란 여성들이 도와줬어요. 이 개나리회 사실 추기경님 좀 도와주세요. 그 다음에 추기경님께서 그런 막달라의 집이라고 만들어 주셔갖고 지금은 캐톨릭 단체가 돼서 정부의 캐톨릭 단체에서 지원도 해주셔갖고 전국에 이런 조직을 다 해주셨어요. 이건 제가 잊을 수가 없죠. 그렇게 하고 제가 오늘 혹시 텔레비를 보시면서 이제 이거를 두 개의 하늘이라고 해서 제가 이제 서울시 갱생보호협의 회장직을 6년간을 맡았어요. 갱생보호 그 유치인들 수감자들 위해서. 근데 유치장 안에 들어갔는데 두 개의 하늘이라고 하명숙이라고 만났어요. 예. 근데 이분이 시집을 내갖고 제가 이제 시집을 이렇게 내드렸는데 이걸 내고 나서 교도소에서 나와서 6개월 동안 저하고 같이 있었어요. 우리 집에서. 그런데 어느 날 하루에 글을 쓰고 나갔어요. 자기가 글을 다시 써갖고 박사님 앞에서 훌륭한 사람이 돼서 나오겠다고. 근데 아직 10몇 년이 됐는데 나타나지가 않고 있어요. 근데 참 보고 싶어요. 아. 진짜 훌륭한 여성이에요. 네네. 많은 분들이 지금 궁금한 점 다 여쭤보고 싶으실 텐데 시간이 참 많이 흘렀습니다. 네, 그 자신의 안일함보다는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수십 년 계속해서 따뜻한 시선으로 돌보고 계시면서도 또 다른 국제 여성의 지위 향상, 한국 여성의 지위 향상을 위해서 열심히 뛰시는 주일한 박사님에게 더욱 건강하신 가운데 큰 뜻 이루세요 하는 의미로 우리 마지막 인사를 따뜻한 격려 박수로 좀 드릴까요?